안녕하세요. 정우성 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이 이 디지털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렸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자산이 그쪽으로 많이 축적이 됐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내가 받아내야 될 어떤 손해배상 채권 혹은 무슨 약정금, 이행 청구권, 위약금 여러 가지 금전적인 청구권이 있는데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딱히 부동산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예금 채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오리무중인데 잘 들어보니까 무슨 업비트를 하더라, 빗썸을 하더라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거를 들으셨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미국 그 증권거래소의 현물 ETF 승인이 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은 모르겠지만 이 가상 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내가 압류해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얻어서 현금화해가지고 내가 가진 채권, 내 어떤 확정 판결 혹은 공정증서 혹은 어떤 계약상 각서 이런 것들에 따른 내 채권의 만족을 현실화할 것이냐 이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압류를 먼저 할 수가 있고 혹은 판결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바로 본압류로 가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비트나 혹은 빗썸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화폐를 압류 혹은 가압류하기 이전에 용어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가압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용어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생소하냐면 이 가짜 때문에 힘든 것인데 이해가 여기 임시 가짜입니다. 한문이 즉 임시처분이에요. 이거는 이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임시로 압류를 한다. 그러면은 임시로 압류를 한다. 왜 임시로 압류를 할까요? 아직 판결문이 없으니까. 법원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본안 소송을 해가지고 그 확보한 판결문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래도 돈을 안 갚으면은 이거를 집행권원으로 해가지고 강제 집행에 착수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압류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즉 재판을 하셔가지고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 오래 가면은 한 2년은 걸립니다. 웬만하면 1년에서 2년은 걸리다 보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예금에 있는 거를 다 빼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겠죠. 비트코인도 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이때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없다. 그러면 이제 확정 판결을 받는 와중에 재판하는 와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임시로 미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리라는 거를 법적으로 하면 이제 보전해 주겠다. 뭘 보전해 주겠냐? 채무자의 재산을 이 사람이 처분하지 않게 재산을 동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임시로 재판하기 전에 확정 판결 받기 이전에 즉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내가 아직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가압류를 재판도 하기 전에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을 아직 안 내셨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재판부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근데 개념상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채무자는 재산을 언제든지 은닉하거나 훼손하거나 처분시켜버려가지고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채권자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재판을 해서 이기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이 재판 확정 판결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임시 가짜를 써가지고 임시의 압류를 미리 하는 재판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판을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안 보이고 몰빵했다. 채무자가 나한테 사기친 돈을 가지고 혹은 사업으로 횡령하거나 배임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몽땅 업비트에 비트코인을 엄청 사는데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잡아놔야 될 거잖아요. 그 잡아놓는 방법은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 끝났으니까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가압류를 할 것이냐. 채무자가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 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타의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이제 알아내셨어요. 근데 얘한테 재판을 하자니 재판 걸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누구라도 이제 팔고 이제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가압류를 그럼 해봅시다.
그럼 가압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면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좀 채권자실 거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있잖아요. 돈 받아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걸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업비트 회사겠죠. 혹은 2대 거래소 빗썸. 그러면 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갖는 채권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된 채권일 것이냐?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관계된 어떤 채권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라고 할게요. 반환 청구권. 즉,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내가 매수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나한테 반환해달라. 그거를 압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콜드월렛이나 다른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로 이동시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반환 청구권인데 요거를 가압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채무자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처분 권능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것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매각시켰다. 이미 혹은 매각시켜놨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일부 한 50%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고 원래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50개를 거래소에 상장된 채로 가지고 있고 혹은 나머지 50개는 이미 팔았어요. 오늘 가압류 시청 들어가는데 어저께 팔았다. 그럼 얘는 돈으로 돼 있을 거잖아요. 얘는 1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얘는 1억 원어치의 가치를 표상한 채 디지털 자산으로서 거래소에 수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얘는 50개 매각돼 가지고 지금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원화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출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이 원화를 출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가지고 있는 거래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나의 어떤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를 처분하지 못하게 이 반환 청구권을 업비트에 대해서 혹은 빗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압류를 했다 한다면 두 번째는 원화죠. 원화를 압류해야 됩니다. 왜냐면 팔아놨으니까 지금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러면 뭡니까? 원화 예치금이겠죠. 그러니까 이 예치금에는 가상 자산을 또 팔아서 발생한 원화 입금액도 있겠지만은 내가 가상자산을 살려고 연결 계좌에서 국내의 연결 계좌, 그러니까 이 업비트에 연결된 계좌 K뱅크에서 입금을 하잖아요. 저도 업비트를 한단 말이죠. K뱅크에만 해야 돼요. 그럼 K뱅크에 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업비트에서 이거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원화 예치금이, 그러니까 지금 대기 자금이잖아요. 예수금이라고도 할 것이잖아요. 주식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원화 예치금도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상 자산이 있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거를 팔아버렸으면 원화 예치금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얘를 살려고 원화 예치금을 또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코인만 가져갈 게 아니라 코인을 가져가기 위한 대기 자금인 예치금 혹은 코인을 팔아서 새롭게 또 만들어진 이 예치금, 즉 1번과 2번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그리고 원화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묶어달라고 지금 채무자가 이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언제까지? 확정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압류의 어떤 그 집행의 종기는 그 권리가 만족이 다 됐을 때까지, 즉 채권이 변제로 소멸할 때까지는 이 가압류의 효력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기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상대방이 재판에 걸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두 개입니다. 1번과 2번. 원화 예치금 반환 청구권,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야지 현금 그 자체도 잡고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잡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같이 좀 꼼꼼한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 두 개만 압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어디에다 압류한다? 업비트나 두나무 주식 회사죠. 혹은 코인원이나 빗썸인데 하나를 더 압류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가지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 뭘 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보면은 와닿지가 않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압류. 왜냐면 기왕 할 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럼 아까 원화 예수금 반환 청구권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파생되는 또 다른 이 채무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 이 지금 업비트에 연결된 계좌 아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K뱅크.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가압류의 대상입니다. 즉 제3채무자가 아까는 업비트 회사였는데 하나를 더 잡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K뱅크도 잡는 겁니다. 뭘로? 제3채무자입니다. 두 번째 제3채무자로 K뱅크 주식회사를 잡는 겁니다. 업비트로 따지면 농협은행, NH뱅크이겠고, 즉 NH뱅크 또는 K뱅크를 잡는 거예요. 뭘 잡느냐? 예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거는 K뱅크에는 예금이 들어가죠. NH에도 왜 예금이 들어갈까요? 업비트나 이런 데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가상자산을, 코인을 사려면은 처음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두나무 주식회사 계좌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고 빗썸에 혹은 코인원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경유해야 되냐? 은행을 한 번씩 경유해야 돼요. 이 채무자가 여기 돈을 넣어서 이 업비트로 가는 겁니다. 한 다리를 중간에 건너요. 여기를. 살 때도 여기를 경유하고 현금화 시킬 때, 지금 업비트에서 이제 엄청 올라가지고 코인을 팔았다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돈을 집어넣습니다. 왜? 두나무에서 바로 돈을 꽂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약간 주식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 주식에서는 뭐 가령 그냥 한국투자증권이면 주식을 팔았다.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팔았다면은 바로 또 입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안 돼요. 매각을 했으면 여기에 업비트에 있는 아까 원화 예치금 반환 청구권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뱅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가압류 신청을 해서 뭐 한 3일 후에 결정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업비트 안에는 아까 원화 예치금 반환 청구권이랑 가상자산 이게 있는데 채무자가 며칠 전에 팔아가지고 K뱅크에 전부 현금화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옮겨놓은 이 재산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묶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예금 반환 청구권. 즉 세 번째는 예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은행들에 대한. 그래서 거래소에 연결된 이제 현금화하기 위한 혹은 그 가상자산 매입을 위해서 그 예수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경유처인 이 은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갖는 지금 예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 압류를 당연히 해야겠죠. 즉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 채권에 대해서는 이 3개를 가압류하는 것이고 회사는 최소 2군데 잡아야 됩니다. 즉 이 제3채무자 업비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1번은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두나무 주식회사니까요. 그리고 2번 여기에 그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서 중간 경유처로 활용되는 국내 은행 K뱅크. 제3채무자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이렇게 신청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가압류를 하기 위한 그 목적물을 뭘 잡아야 되냐? 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두나무에 대해서는 아까 뭐였죠? 가상자산 반환 청구권 이거, 그리고 또 원화예수금 반환 청구권. 왜냐하면 이게 두나무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두나무 업비트 이제 뭐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 어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나오고 또 원화 예수금은 얼마가 있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금화를 이제 어디로 합니까? K뱅크로 하죠. 예. 그럼 K뱅크에 이 돈이 들어오죠. 혹은 이거 가상자산 살려고 K뱅크 돈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팔았으면은 예수금으로 빠졌다가 예수금이 다시 K뱅크로 또 다시 이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ATM에서 돈을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예금 반환 청구권. 이렇게 3개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는 총 2개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압류 해놓은 이 재산을 추심해야 될 거잖아요.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을 10개를 가압류를 해놨는데 이제 재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셔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업비트를 예를 들면 이거를 본압류로 이전한 다음에 법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본압류 이전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이 이 업비트 두나무 회사한테 송달되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본압류 효력이. 그 다음에 이 추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내가 가압류 해놓은 거 본압류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돈을 현금화해서 내 채권의 만족에 활용을 해야 되겠으니 이 가압류 해놨던 비트코인을 나한테
이전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만약에 업비트에 계좌가 있으시면 그 계좌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청구하면 해줍니다. 없으시면은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채권자분이 빗썸이나 업비트에 그 지금 계좌를 만드셔가지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압류를 해놨잖아요. 그 코인을 나한테 이 추심 명령에 의거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또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내역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추심에 대한 이 별지 목록, 어떤 그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심을 요구를 할 것인지를 좀 써가지고 별지로 해서 하면은 또 해줍니다. 혹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또 이제 특별 현금화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집행관 자기 계좌로 뺀 다음에 이거를 뭐 시가로 처분해가지고 또 매각 대금을 거래소로부터 또 수령해가지고 배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특별 현금화 명령은 잘 안 하고, 이 추심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코인 자체를 내 계좌 지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가지고 올 때 시점에서 그 가액 평가가 돼가지고 내 청구 채권액 만족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해서 지금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법이 있고, 가압류를 하고 나중에 재판을 해가지고 이겨서 이렇게 본압류랑 추심을 해가지고 현금화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미 판결을 읽는 분들은 바로 그냥 본압류를 그냥 바로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본자 앞에 빠지고 압류 및 추심 명령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유료입니다. 감사합니다.